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플로리다 등 남부 3개 주에선 박빙의 접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인 어제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모임이나 학교, 사우나, 포장마차 등 일상 공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의 86%가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겁한 말바꾸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쳐 체포영장이 집행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됩니다. 예정대로 자녀 형기를 채울 경우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잠시 뒤 8차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합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 앞에 서게 되지만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더 뉴스는 평소보다 일찍 시작합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다시 수위를 입습니다. 이제 곧 자택에서 나와서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네, 서울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자택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 곧 나올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논현동 자택에는 재수감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서 모인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곧 자택을 나와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엔 이른 아침부터 유튜버들이 이 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경찰의 통제선이 집회를 방해한다며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항의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이동시키라며 제지하자 이 유튜버는 경찰에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고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출근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항의하면서 유튜버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사택 앞은 한때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이명박 구속이라고 적힌 화환을 세우려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자택에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진료를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방문했던 것을 제외하고 주말 내내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가기 전인 오후 2시쯤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신원 확인과 형집행사항 고지 등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속된 지난 2018년 3월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했는데 지난 2월 25일 석방 뒤 251일 만에 다시 수위를 입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자택을 찾은 측근 30여 명에게는 정치 보복인 걸 다 아는데 별 수 있느냐며 편하게 감옥살이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은 전했습니다. 오늘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 전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 모습을 보셨는데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을 나와서 일단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자택입니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그 자택에 와 있는 모습인데 아직 이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제 잠시 뒤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하는 그 모습 등을 취재하기 위해서 예. 국내외 언론사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은 이 전 대통령 자택의 문인 것 같은데 측근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네. 네. 오후 12시쯤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정병국 전 의원, 이은재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확인됐습니다. 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다스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애초 1시 반쯤에 사절을 나와서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에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갈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현재 보고 계신 곳은 이 시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 앞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기 위해서 골목 앞을 가득 채운 모습,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서 측근들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대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걸 보면 곧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을 위해서 일단 자택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자택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현역 의원들의 모습도 보였고요. 아직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서울 동부지검으로 먼저 이동을 한 뒤에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로 옮겨가게 됐는데 예. 지금 현재 양지민 변호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뒤에 동부구치소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집행하는 주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형 집행을 실제로 하기 전에 소환 통보를 이제 검찰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 따라서 검찰로 출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검찰로 출석을 한 이후에는 검찰이 신변을 동부구치소로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형의 집행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당사자가 동부구치소로 출석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한 검찰에 출석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는 보석 상태여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검찰로 가서 관련된 절차를 거치고 구치소로 이동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검찰청사에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에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간단한 절차가 예정돼 있는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비공개로 소환이 되지는 않고 공개적으로 그냥 이제 본인이 직접 검찰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실까지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 전직 대통령이고 일단 예우의 차원에서 그리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비공개 장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의 이제 판단이겠는데 와서 바로 이제 이동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별도의 그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 과정이 없이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 모습 보고 계십니다. 화면 오른쪽은 취재진 그리고 경찰 인력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골목을 가득 채운 모습을 볼 수 있고, 화면 왼쪽에는 또 측근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의 문제 때문에 경호 경비 인력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예우가 계속되는 것이냐라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연금 등의 이제 예우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비나 경호의 제공, 그리고 뭐 사무실이라든지 통신, 기타 이제 제공 등이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고형의 이상을 이제 확정을 받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예우가 이제 박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형이 확정된 그 즉시부터 박탈이 됐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 역시 어떠한 연금 혜택이라든지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예우는 박탈이 됩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 이제 물론 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뭐 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경호나 경비에 관해서는 법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 주체도 역시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대통령의 그 경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이제 가족에 대한 경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이후에 한 15년가량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재량에 따라서 5년을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사저에 머무른다면 경호의 혜택은 사실상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받을 수는 있는데 신변이 사실상 동부구치소로 인계가 되고 수감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경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인 이전 대통령에 대한 그 경호 부분은 그때 중단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김윤옥 여사라든지 이제 가족에 대한 사저에 대한 경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경호실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경호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다면 일정 필요 기간 동안 경호나 경비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른 뭐 연금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기타 예우와 그리고 경호와 경비는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의 모습을 현재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죠.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먼저 절차를 거친 뒤에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실형이 확정이 됐던 게 지난달 29일이었는데 오늘 이제 형 집행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형 확정 뒤에 바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 예규에도 보면 검찰은 이제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즉시 그 대상자를 소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몸이라고 하더라도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바로 소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주의 우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령들을 고려했을 때 즉시 소환해서 이제 수감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그 출석 연기를 조금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29일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30일에 예정된 이제 병원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출석을 연기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실제로 일정한 한정된 사유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의 경우와 같이 뭔가 치료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제 직계 존속이나 비속의 그 장례라든지 이런 이제 사항들이 있으면은 3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 측에서도 3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출석을 연장을 해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서로 검찰과 합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YTN 헬기를 통해서 항공 촬영한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에 그 노란색 옷을 입은 경찰 경비 인력이 보이고요. 골목 안에는 그 취재 경쟁을 벌이는 국내외 취재진들 그리고 측근들이 골목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YTN 헬기를 통해서 이 시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제를 항공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변호사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앞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그 미결수, 그러니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기결수,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신분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경호상의 차원에서 사실상은 서울구치소가 원래는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검에서 인계를 받아서 이제 기결수라고 하더라도 먼저 이제 구치소로 가서 어떠한 그 분류를 받은 다음에 어느 교도소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을 거친 이후에 이제 이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실상 더 가까운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이제 동부구치소로 가게 된 이유는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좀 경호상의 차원에 있어서 교정 당국의 그런 편의를 조금 고려를 해서 동부구치소로 먼저 가게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또 1년 동안 수감이 되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부구치소로 간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결수라고 한다면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그 전례를 보면 뭐 노태우 전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구치소에 계속 머물렀던 전례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 전 대통령도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결수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로 수감이 되는 것이고 구치소에서 수감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면서 이제 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도소로 가서 실제로 본인이 징역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징역형에 합당한 그 강제 노역을 사실상 제공을 하면서 형을 이제 형기를 마친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결수와 기결수의 차이는 굉장히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의 경우에도 미결수인 경우에는 사실상 재판을 받아야 되고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기결수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떠한 급의 분류를 받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S4 단계로 본인이 그 분류를 받게 되면은 사실상 그 매일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지거든요. 이제 네. 그런 여러 차이점들이 있고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한 급으로 분류가 되느냐 그것은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한 이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잖아요. 그 최근에 그쪽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그 유력 인사들이 많이 수감돼 있는 곳인데 시설이나 이런 면도 좀 고려가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뭐 최서원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구치소로 배치를 하고 수감을 할 것인지 이것은 교정 당국의 사실 재량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부분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호상의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2명 이제 분리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이제 최신식의 시설로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고 서울구치소와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뭐 독방의 크기라든지 그런 시설 면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또 굉장히 지병이 악화되어 있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몸이 아프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동부구치소 내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고려도 조금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앞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고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원 씨도 다 동부구치소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서울 논현동 자택의 모습 보고 계신데 생각보다 예상보다 다소 일정이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애초에 예정대로라면 1시 반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와서 2시쯤에 중앙지검에 도착한다는 일정이 예상이 됐었는데 이 시각 1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일단 이 전 대통령이 앞서서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고 당시에도 독거실 수감을 했었고 이번에도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 2018년 3월에 이제 구속이 된 이후에 2019년 3월까지 한 1년 가량을 동부구치소에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독거실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거실로 갈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수감이 될지 여부 역시 이제 교정 당국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 사례들로 미루어 봤을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경호, 경비의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예우 차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독거실로 수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동부구치소에 1년 동안 머물면서도 역시 그러했지만 전직 이제 교도관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전직 전담 경호원을 교도관이 붙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독거실 같은 경우에는 한 4평 남짓 됩니다. 실제로 방 생활하는 공간이 한 3.6평 정도 되고 그리고 그 화장실이 이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화장실의 공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4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평 네. 남짓이면 구치소 시설 중에 좀 크기가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동부구치소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비교적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러한 독거실이라든지 그런 어떠한 그 구치소를 설계하고 지음에 있어서 다 일정 규칙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벗어나기 큰다라든지 작다라든지 이런 독거실을 마련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 뭐 1평, 2평 안에서의 조금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뭐 서울구치소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조금 뭐 큰 방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이 이 시각 동부구치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는 그 출발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오늘 동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 이 시각 사저 앞 사저를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그 화면 왼쪽에 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거든요. 네. 이 동부구치소에서 입감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입감할 때 절차는 이제 일반적으로 신원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류들에 이제 뭐 서명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있다면 이걸 이제 영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진 촬영의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머그샷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렇게 출석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의 이제 비공개라든지 이런 뭐 배려가 있을지는 네,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모습입니다. 대문이 열렸고요. 지금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대문 앞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초 그 예정된 시각은 1시 반쯤이었는데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 17분, 20분 가까이 늦어진 시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성명 발표는 없이 바로 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승용차 양 옆으로 그 경호 인력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 연금 등의 그런 대통령 예우는 박탈됐지만 경호 경비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호 인력이 따라붙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경호 인력은 중앙지검까지 같이 이제 따라서 이동을 하고 동부구치소 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수감이 돼서 형 집행을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물론 중단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수감을 하고 나온 이후에도 그 경호가 가능한 기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경호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은 이제 경호처에서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전례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15년 그리고 요청이 있다라고 한다면 5년을 더해서 한 20년 정도까지는 경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한 조치다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택에서 나와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고 있습니다. 검찰청사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소환 통보를 한 주체가 이제 검찰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일제 확정 판결을 받은 자, 그렇지만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의 자의 신분으로 이제 출석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형이 집행될 것인지 간단한 이제 내용들의
고지가 있겠고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비공개 통로를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일단은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한 예우 또는 배려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비공개로 출석을 한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드린 간단한 신원 절차를 거친 이후에 바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확정 판결을 이미 받았고 검찰에서는 사실 소환 통보의 주체일 뿐이지 검찰에서 더 이상 사실 할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절차만을 거치고 동부구치소로 바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논현동 자택 부근 도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애초 예정됐던 1시 반쯤보다 다소 늦은 1시 47분쯤 논현동 자택을 나왔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경찰 경호 인력, 대통령 경호처 경호 인력들이 경호 경비를 서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대통령의 연금과 같은 예우는 박탈됐지만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대통령의 경호 경비는 할 수 있다라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경호 경비가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별다른 메시지 없이 지금 승용차를 타고 바로 출발을 했는데 이 중앙지검에서도 비공개가 될 것으로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앙지검에 도착을 하면 지하 주차장 통로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이후에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고 계시는 화면은 Y10 헬기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자, 과거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나온 의혹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기까지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요 혐의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요하게는 뇌물과 이제 횡령에 대한 혐의입니다. 네.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삼성으로부터 소송비를 이제 대납을 받은 부분,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를 이제 지급받은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됐고, 예. 횡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지만 정말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의 것인지 이러한 부분과 이제 연관이 돼서 판단이 된 것인데 1심부터 시작을 해서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거액의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뇌물과 횡령 혐의 외에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지 국고 손실, 조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다양한 혐의들 한 16개 정도의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것이고 네. 사실상 대부분이 이제 유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심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었는데 2심에 이제 2년이 더해진 징역 17년이 이제 선고가 된 이유는 뇌물죄 수수액과 그리고 횡령액 수수액이 조금씩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영향을 미쳐서 징역형 2년이 더 이제 붙어서 17년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벌금은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한 57억 8천여만 원이 이제 선고가 돼서 예. 이 전 대통령은 지금 동부구치소로 가서 수감이 되지만 사실상 벌금과 또 추징금의 납부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또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은 조금 전 서울 논현동 자택을 빠져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일행의 승용차 모습이고요.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입니다. 이 중앙지검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다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핵심은 자동차 부품 업체죠.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거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특검 등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시 수사를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맞다. 그리고 1, 2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횡령죄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상 누구의 소유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모두 이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였다라는 판단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다스의 비자금 형성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횡령이다라고 판단이 됐던
됐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다스가 정말 누구 것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조금 전에 서울 논현동 자택 모습, 그리고 화면 오른쪽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의 YTN 취재 기자가 현재 현장 분위기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잠시 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합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지금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현관입니다. 보통 공개 소환이 되거나 포토라인에 서면 이 현관을 지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이곳을 지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여기 현장에는 많은 인파가 모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예상 동선을 따라서는 포토라인이 설치되는 등 취재진이 점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자택을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메시지 발표 등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아서 검찰은 원활한 형 집행을 위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도착해 지하주차장 통로로 청사에 들어간 뒤 반대편 지하 통로로 나와 구치소로 곧바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형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전까진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만큼 법무부 호송차 등이 아닌 검찰의 일반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할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외엔 어떤 예우도 제공받을 수 없는데요. 안전을 위해 구치소에 들어갈 때까진 경호가 붙을 예정입니다. 검찰청사에서는 신원을 확인한 뒤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청사에 도착하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항공 촬영 모습입니다. YTN 헬기가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상공을 촬영하고 있는데, 앞서 강희경 기자가 중앙지검에서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전해줬지만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한 이 전 대통령 일행이 아직 중앙지검에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바로는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앞서 강희경 기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할 때 그 법무부의 호송 차량이 아닌 검찰의 일반 수사 차량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이제 교정당국,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신변을 관할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편의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해서 구치소로 이동하기까지도 필요하면 법무부 호송 차량을 요청을 해서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 검찰이 제공하는 그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는 좀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변 인계가 되지 않아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검찰이 그 신변을 관할하는 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제공하는 수사 차량을 타고 일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정 당국에 가서 형 집행을 하게 된 경우,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데 호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서울 동부구치소 얘기를 하면서 유력 인사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청주에 있는 여자교도소로 이감이 됐다고 하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의왕에 있죠. 서울구치소에 현재 수감된 상태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오늘 그 구치소로 이감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정정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의 호송차가 아닌 검찰 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구치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형이 집행이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인 만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니라 검찰의
일반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논현동 자택을 나올 때 봤던 그런 일행의 차량이 중앙지검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지검에 거의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의 도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사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간단한 절차만 거치게 됩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형 집행에 대해 고지하고 확인받는 절차만 거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청사에 도착을 하더라도 오래 머무르지는 않고 바로 구치소로 이동해서 수감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부근 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승용차 일행이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화면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모습인데 조금 전 차가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공개 통로로 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통로라는 것이 따로 사실은 뭐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까 이제 기자 리포트를 봤을 때 그 정문 부분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취재진들도 많고 워낙 이제 개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공개 통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이제 정문이 아닌 그 지하 주차장을 통한 통로로 비공개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바깥에서 좀 걸어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뭐 입장 표명도 사실은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저기서 소환을 통보한 이제 검사와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애초 예상은 1시 반쯤에 서울 논현동 사저를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46분, 47분쯤에 대문의 문이 열리고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일행의 차량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승용차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 지하 주차장에서는 검찰 관계자들의 그런 실원 확인 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거치게 되고요. 사실상 뭐 어떻게 이동을 해서 구치소에 가서 어떠한 식으로 형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고지를 하기는 하는데 이미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이 전 대통령이 머무는 시간은 정말로 그 출석을 위한 시간 정도만 이제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궁금한 점을 서로 얘기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러한 절차가 굳이 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동부구치소로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몇 분 뒤쯤이면은 그 절차가 마무리될까요? 사실상 뭐 5분, 10분 내에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걸리는 뭐 신원 확인 절차라 함은 뭐 신분증 제시를 하고 누군지 이제 확인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시간이 길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입니다. YTN 헬기로 서울중앙지검 상공에서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촬영한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서 오후 2시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그 승용차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형 집행을 위한 간단한 실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치고 이어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할 예정인데 서울 동부구치소에도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 네. 취재기자 연결 가능하겠습니까? 네. 네.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박서경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현재 그곳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구치소 입구 앞은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통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오전보다 취재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경력도 120명 정도가 배치돼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구치소 앞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될 때부터 다음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그렇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는 곳이 달라서 방 위치는 바뀝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면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3.07제곱미터, 그러니까 3.95평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침구, 책상, 싱크대 등이 비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데요. 신체 검사나 소지품 영치, 그리고 수용 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 촬영 등은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이뤄집니다. 수감 뒤엔 경비 등급 분류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개방 처우 S1부터 중경비 처우 S4까지 등급을 정하고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가 배정됩니다. 기결수 신분인 만큼 구치소가 아니라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보통 2달에서 늦어도 3달 안에는 어느 시설로 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다른 수용시설에서 치료가 어렵다면 최서원 씨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감되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1년을 빼고 나머지 16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박서경 기자 연결해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 앞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계속 화면을 쭉 보여드렸는데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이 지하주차장에서 나름의 절차,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에 서울 동부구치소, 앞서 연결해드렸던 박세경 기자가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울구치소보다는 이제 비교적 최신식 건물이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동부구치소를 거쳐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서원 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지 김기춘 전 실장도 사실은 동부구치소에 머물다가 교도소로 이제 수감이 되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파구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가 더 가깝지만 경호상의 이유라든지 교정당국의 조금 편의를 고려해서 이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동부구치소에 이제 계속해서 머물면서 이제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이제 고집을 하고 진료를 여기서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동부구치소에서 실제로 교도소로 수감이 되는 그 절차가 조금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좀 굉장히 길었었고요.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역시 최서원 씨와 마찬가지로 동부구치소로 일단은 수감이 돼서 머물다가 경비 처우급의 분류를 받고 또 이제 교도소로 이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출석해야 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리상의 편의를 고려했을 때 여기에 머물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고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부구치소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그 현장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신체 검사, 소지품 영치, 수용 기록부 사진 촬영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거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절차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신분 확인을 거치고요. 신체 검사 그리고 본인의 소지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영치를 해야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명 머그샷이라고 하는 그 사진 촬영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를 받아서 수의를 입게 되고 본인의 이제 간단한 소지품, 생필품 같은 거는 이제 제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는 일반 수용자라든지 아니면 이 전 대통령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이 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처우급 분류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어느 교도소로 이감을 할지, 그리고 교도소로 가더라도 독방 생활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경비 처우급에 따라서 다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그 주체가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변을 인계를 받아서 어떠한 경비 처우급으로 분류를 할 것인지를 정하게 되고요. 그러한 경비 처우급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경비라든지 개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개방 처우급으로 분류를 받게 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변호인을 꼬박꼬박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S4 단계라고 하는 중경비 처우급의 분류를 받게 되면 매일매일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1회로 이제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감되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분류를 받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처우급 말씀하셨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네. 서울중앙지검 화면 오른쪽 모습인데 조금 전에 이 전 대통령이 나오는 차량인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이 해당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그 처우급 관련된 얘기 분류 심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S1부터 S4까지 네 단계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S1이 개방 처우급, S2가 완화 경비 처우급, S3가 일반 경비 처우급, S4가 중경비 처우급인데 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중경비 처우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분류될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있을까요? 중경비 처우급이라는 게 이제 어떠한 경우라든지 경비를 많이 받는 처우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중범죄를 저질렀다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등급이 분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S4 단계로 내가 분류를 받게 된다, 굉장한 그 권리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뭐 독거실에 머물고 다른 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뭐 이러한 그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경비 처우급보다는 개방 처우급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이런 것은 사실 교정 당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실질적으로 복역 생활을 제대로 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본인이 얼마나 개전의 정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판단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신변 인계를 받게 되면 간단한 뭐 신원 확인, 신체 검사 이런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이라든지 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 도착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면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동 모습은 잠시 뒤에 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732명입니다. 현재는 1,869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49명입니다. 사망자는 어제 2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468명의 치명률은 1.75%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요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음악 교습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입니다. 이 중에 학생이 10명이고 강사가 3명, 그리고 가족 및 지인이 5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총 13명이며 이 중 이용자는 8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일가족과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0월 30일 이후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는 총 33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격리 중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54명이며 이 중에는 환자가 47명이었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가족 모임과 관련해서 10월 31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는 22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물류 배송업과 관련해서 10월 31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역학조사를 통해 현재까지는 총 13명이 확진된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아산의 직장과 관련해서 10월 30일에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9명입니다. 주로 직장 동료가 6명이고 주점의 종사자 3명, 그리고 주점 방문자 1명, 노래방 1명, 그리고 사우나의 이용객 5명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전파가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최근 1주간에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는 11.6명이 증가하였고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최근 1주간에는 하루 평균 18명 정도가 발생했고 지난주보다는 약간 감소한 추세이지만 해외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해외 유입 환자가 20명 내외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주간의 국내 감염의 주요한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집단 발생이 289명으로 39%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128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7.4%이며 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가 118명으로 16%입니다. 현재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102명으로 13.9%를 나타냈습니다. 지난주에 사망자는 총 9명이 발생하였고 사망자의 연령은 80대가 4명, 그리고 70대 어르신이 5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8명이었고 1명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미주, 유럽, 중동 등 해외 발생이 지난 봄 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4,600여만 명에 해당하고 누적 사망자도 120여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취약시설의 전수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총 3,199개 시설에 9만 8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검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6개의 시도가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그 전수검사 결과 서울, 부산, 충남 소재의 5개 시설에서 총 확진자 20명이 확인이 되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등의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을 보시면 서울 지역의 요양병원 하나 그리고 요양시설 하나에서 확인이 되었고 집회 환자가 한 군데에만 이용자고 나머지는 이제 다 종사자에서 확인이 되었고 추가 환자인 경우에는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시설과 부산의 요양병원에서 시설 내에서의 추가 환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11월에 전수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 평가하여 향후의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중수본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감염 취약시설의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 대책을 보완하고 감염 예방관리 교육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각종 행사와 모임, 여행 등을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전파의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로 밀폐, 밀집, 밀접한 환경의 노출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증가하고 각종 연말 연시의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 볼 때 코로나 유행의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그리고 환기와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충실히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할로윈 행사 등을 포함하여 종교 행사, 단체 모임 등 가족 이외에 많은 사람들과 마스크를 벗고 식사나 음주, 대화 등 접촉한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의 분율이 아직까지는 유행 수준보다는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검출 결과를 보면 호흡기 검체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이 0.3% 정도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권고드리고 코로나 예방 수칙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아울러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은 모든 나라가 백신이나 치료제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전까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돌파구로 기대를 하고 있으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가능성, 실제 도입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코로나 대응의 목표는 의료 체계와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 유행을 억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방역과 일상, 또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지만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대응에 쓸 수 있는 수단은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 그리고 역학과 의료 대응입니다. 먼저 개인 방역의 핵심은 마스크와 검사 받기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는 데 마스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마스크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제대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집단 감염을 보면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다가 음식이나 술을 먹거나 또는 실내에서 운동이나 노래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때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최근에 집단 발병 사례가 발생한 장소를 보면 주로 음식점과 주점, 사우나, 수영장, 그리고 실내 피트니스, 그리고 노래방, 그리고 무용이나 음악학원 등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는 그런 장소가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친한 지인, 동료, 가족 간의 소모임을 통해서 대부분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벗는 상황과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즉 사회 방역입니다. 밀폐되고 밀집한 그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의 핵심 또한 종사자,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하기, 자주 환기시키기, 손이 많이 닿는 손잡이 등은 알코올 등으로 자주 닦아주는 소독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봉쇄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키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책임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역학과 의료 대응의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경증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 중환자 병상과 인력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무증상, 경증 환자가 지역사회에 누적되고 있고 전파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들이 모여서 댐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시간과 상황을 줄이고 손 씻기, 밀폐된 환경 피하기, 신속하게 검사받기 등의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음악교습소 접촉자가 2명 추가돼서 누적 환자가 18명이 됐습니다. 서울 동대문 에이스 희망 케어센터 접촉자도 3명이 추가돼서 누적 환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SRC 재활병원에서는 격리 중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환자가 154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점 등 다중 이용 시설을 통한 전파는 계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86.9명이 신규 확진을 받았는데 다행인 건 감소 추세라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미주와 유럽 등 해외 발생은 지난번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짧은 세월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주제가 범인이라는 걸 밝혀진 이상은 저는 범인이 아닌 거죠. 제 시간 다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춘재가 연쇄살인 사건의 어떤 진범이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쩌다가 연쇄살인범이 됐는지 이런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듣고 싶거든요.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던 이춘재,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본인의 재판은 아니고 이른바 8차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겁니다. 이춘재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진범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이춘재 어떤 진술을 했습니까? 네, 재판은 앞서 오후 1시 반쯤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희끗희끗한 짧은 스포츠 머리에 청록색 수영복 차림의 이춘재는 재판 시작 이후 곧바로 증인석에 불려 나왔는데요. 범행 자백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춘재는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춘재는 화성과 청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지난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13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한 재판입니다. 앞서 이 사건의 범인으로 붙잡힌 윤모 씨는 20년의 옥살이를 하고 2009년에 가석방됐는데요.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씨는 2심과 3심에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고 윤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였고 오늘 9번째 재판이 열리는 건데요.
앞서 진범을 가릴 핵심 증거의 DNA가 세월이 지나 손상돼서 감정이 불가능해지자 재판부가 이춘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자신의 재판은 아니지만 연쇄살인 첫 사건 발생 이후 34년 만에 법정에 나와 일반에 공개된 이춘재가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재판과 관련된 8차 사건 외에 다른 범행에 대한 이야기도 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춘재는 처제 강간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기자.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이고 지금 이렇게 예전 사진이 공개된 것처럼 이미 이춘재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도 했는데 정작 오늘 재판에 나온 이춘재의 모습 언론에 공개가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춘재가 재판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하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공판 시작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춘재가 여기에 해당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춘재가 피고인이 아닌 증인이고 재판 시작 이후에 증인석에 나오게 되는 만큼 관련 규정상 공판 시작 전에 촬영을 허가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질서 유지 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은 대신 방청 신청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재판이 열리는 501호 법정에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법정에서도 볼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올 예정이었지만 네. 애초 예정보다 17분 정도 늦은 1시 47분에 논현동 자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쳤는데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고요. 그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 이후 오후 2시 5분쯤에 중앙지검을 출발을 해서 지금 이 시각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서울 동부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 가능하겠습니까?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서울 동부구치소입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이 재수감될 동부구치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2시 10분 전쯤에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서 이곳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 입구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수감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입구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경찰 통제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취재진도 오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고 경력도 120명 정도가 배치돼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치소 입구 맞은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항의자들이 섞여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구속될 때부터 다음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그렇지 않은 미결수가 수감되는 곳이 달라서 방 위치는 바뀝니다. 하지만 크기만 보면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13.07제곱미터, 그러니까 3.95평 정도로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침구, 책상, 싱크대 등이 비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데요. 신체 검사나 소지품 영치, 그리고 수용 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 촬영 등은 일반 재소자와 똑같이 이뤄집니다. 수감 뒤엔 경비 등급 분류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개방처우 S1부터 중경비처우 S4까지 등급을 정하고 그에 맞는 경비 등급의 교도소가 배정됩니다. 기결수 신분인 만큼 구치소가 아니라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교도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보통 2달에서 늦어도 3달 안에는 어느 시설로 가게 될지 결정됩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다른 수용시설에서 치료가 어렵다면 최서원 씨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은 뒤 교도소로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감되면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옥살이를 한 1년을 빼고 나머지 16년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의 박서경 기자 현장 분위기 들어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2시쯤 도착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렸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출석을 한 것이고, 간단한 이제 신원 확인 절차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형 집행 사항에 관한 그 고지들을 거친 이후에 바로 이제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중앙지검에 머문 시간은 굉장히 이제 짧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동부구치소로 이동을 한 이후에는 이제 검찰에서 그 제공한 뭐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기존에 제공받았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이고 동부구치소로 신변이 이제 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이렇게 들어간 이후에는 거기서 역시 또 간단한 이제 신원 확인 절차와 신체 검사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일반 수용자들도 다 같이 이제 거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치소에 수감이 된다, 재수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으로 1시 46분, 47분쯤에 출발을 해서 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 뒤 한 5분 정도 뒤에 바로 동부구치소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검찰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지금 보시는 동부구치소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외에는 어떠한 예우도 제공받을 수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갈 때까지 경호가 붙는 겁니다. 앞서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많은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기도 했고요.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부터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활한 적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감된 뒤의 절차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직 대통령 수용 전례에 따라서 전담 교도관이 또 지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돼서 간단한 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일반인들과 이제 다를 바가 없겠지만,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이 사실은 교정 당국에서도 굉장한 많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상의 문제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수용자들과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거실에서 이제 혼자 따로 떨어져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전에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때와 지금의 이제 신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이제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으면서 생활을 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이제 확정 판결이 나왔으니까 기결수로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독거실을 본인의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방이 있고 거기에 TV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뭐 침구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사이즈를 재자라고 한다면 한 4평 남짓 정도 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TV라든지 간단한 침구 이런 것들은 교정 당국에서 그냥 제공을 하는 부분입니다. 제공되는 물품이고 수위 역시도 이제 제공이 되는 것처럼 기본 물품이고요. 하지만 뭐 TV가 제공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롭게 뭐 TV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다 사전에 이제 다 이게 필터링이라고 하죠. 이제 사전에 확인을 거쳐서 제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시간대에만 이제 TV 시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이제 수감됐던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친숙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결수와 기결수라는 그 신분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전에 머물렀던 방에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기결수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그 안에서 독거실에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시 47분쯤에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와서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고요.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검찰 수사 차량, 일반 수사 차량에 옮겨 타고 2시 5분쯤에 서울중앙지검을 출발해서 이 시각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로 오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다는 현장 취재 기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보고 계시는데 경찰의 경비 인력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다시 재수감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한 국내외 취재진의 열띤 취재 경쟁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기결수 신분이 됐고 징역이라는 게 결국 교도소에서 노역도 해야 되는 형벌인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역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역에도 종류가 굉장히 뭐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공하게 되는 그 강제 노역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정 당국에서는 그 신변을 인계받아서 어쨌든 안전하게 사실은 부여받은 그 수용 생활을 마치도록 보조하는 것 역시도 교정 당국의 이제 역할인 것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이제 있다가 그게 뭐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또 원천 차단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네. 강제 노역의 범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을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뭐 전직 대통령이라 그래서 전혀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구치소에서 미결수가 생활하는 것과 똑같이 지내느냐 그것은 아니고 부여받은 형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또 언제든지 그 노역의 종류는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교정당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비 처우급의 분류에 따라서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이춘재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춘재 관련된 이 사건, 이춘재 사건이 결국은 그 이전에 범인으로 진범으로 몰리셨던 분이 확정 판결을 받고 실제로 실형을 사고 난 이후에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 다시 진범을 가리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연장선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속 재판이라면서 대법원의 재판 선고 자체에 강한 그 반발을 했는데 이 재심 절차가 남아 있는 건데 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대통령의 경우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불복하겠다라고 하면 유일한 방법은 재심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졸속 재판이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재심이라든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 잠시만요. 지금 이 시각 서울 동부구치소 모습 보이고 있는데 차량에 경광등이 달려있는 차량이 들어오는 거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경찰 버스가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예,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47분쯤에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서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 먼저 출석을 했고요. 이후 한 5분쯤 뒤에 동부구치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해서 거의 도착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전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재심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이어서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자면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심 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가 그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재심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많은 노력을 들여서 법원에서 낸 결론을 뒤집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증인이 발견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증거가 위조가 됐다라든지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라든지 그 전에 재판을 받을 때 있었던 그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증언을 했던 증인이 내 증언이 위법한 증언이었다, 사실과 다른 증언이었다라고 입장 번복을 한다라든지 지금까지의 증거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1심과 2심, 3심을 거치면서 대법원까지 거치면서 12만 장이 넘는 이제 기록이 배출될 만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뒤집으려면
된다면 뭐 웬만한 증거라든지 사정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현저하게 결론을 바꿀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뭐 다스의 실소유주를 뭐 바꿀 만한 그런 증거가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심의 가능성이 있느냐라면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지난달 29일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47분쯤 서울 논현동 자택에 나와서 오후 2시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간단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금 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고 앞으로 17년형인데 이미 앞서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남은 형기를 채워야 되는 거죠. 이런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내일부터는 초겨울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노을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도 맑고 날씨도 선선하다고요. 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살랑이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볕에 기온도 크게 올랐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4.6도로 선선합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퇴근길과 내일 출근길에는 머플러 등 옷을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사이 중부와 호남 지역에는 추위를 부르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산간 지역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관령 영하 3도, 파주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울 2도, 대전 4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은 14도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을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플로리다 등 남부 3개 주에선 박빙의 접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일인 어제 평일의 절반 수준으로 검사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9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족 모임이나 학교, 사우나, 포장마차 등 일상 공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원의 86%가 찬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비겁한 말바꾸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쳐 체포영장이 집행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예정대로 잔여 형기를 채울 경우 2036년에 만기 출소하게 됩니다.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살인 사건의 재심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 앞에 섰지만 언론에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잠시 뒤죠. 오후 3시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청주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린다고요?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합니다. 검찰은 어제 저녁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정 의원이 구속된다면 21대 국회 첫 사례가 됩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해 체포시한이 오늘 오전 11시쯤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를 진행한 지 35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 의원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인식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A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당사자인데요. A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 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서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에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 캠프 관계자, 시의원들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86%의 찬성으로 당헌을 바꿨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다,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라면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당원 투표에서 꽤 높은 찬성률이 나왔는데 당헌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네,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운데 86.6%가 후보 공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민주당 당원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이 재보궐선거를 할 경우 이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로 이 당헌을 개정하게 되면서 이 앞으로 전당원 투표로 이 후보 공천 여부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헌 개정을 마칠 계획으로 이 본격적인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거듭 사과했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저희들의 잘못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 여성께도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검증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에선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원의 비양심 86%가 공표된 것이라며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제3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아침 회의에선 조변석계라는 비아냥도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성인지 감수성 교육까지 했던 정당이 어째서 조변석계 정당이 되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표만 되면 공정도 정의도 윤리도 국민도 없는 정당입니다. 또 정의당 역시 당원을 전당원 투표라는 비겁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이 민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요. 이 국민의당은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려면 이낙연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어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재산세 완화 문제를 놓고 논의에 나섰는데 결론은 내지 못했다면서요?
네,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정부는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당은 9억 원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이 좁히지 않자 일단 공시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 가격 구간별로 세율 완화폭을 다르게 하자는 절충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재산세 완화 방안을 두고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의견이 모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선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 재산세 완화에 힘을 실은 반면 이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언급하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 대주주 기준도 논의했는데요. 현재 10억 원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민주당은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정부는 대주주 완화 기준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당과 정부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런 논의 자체가 이 조세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무시한 내년 보궐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식 전략회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YTN이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절반가량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공시가격을 시세 9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 국민의 절반가량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 네.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1.2% 과반으로 나타났고요. 동의한다는 의견은 40.7%로 한 10%포인트 살짝 넘는 수준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공수처 추진 또 방역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 관련 한 조사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뭐 대략 5대4나 6대3 정도로 당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 뭐 전세난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유권자 상당수가 또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사실 뭐 아직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소유 형태별로 의견이 나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가 거주자와 우리 세입자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거주자들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9.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2%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체 결과보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소폭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더 높은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높습니다만은 자가 거주자 위에서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고요. 네. 동의한다 41.8%, 동의하지 않는다 50%. 그러니까 전세 거주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곧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임박해 있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 현실화돼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전세가의 또가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이제 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월세 및 사글세에 거주하는 분들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동의한다 41.3, 동의하지 않는다 44.9%.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긴 합니다만은 동의한다는 응답 또 상당히 이제 두 격차가 상당히 이제 좁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다른 자가 거주자라든가 또는 전세 거주자에 비해서는
격차가 좀 좁은 적게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결국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건 네. 결국 주택 소유자한테 거부감이 반영되는 큰 거기 거죠.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결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봤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전체 의견과 비슷하게 대략 5대4 정도로 비동 의견이 높았고요. 비수도권은 다만 그 격차가 소폭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의 변동이기 때문에 두 의견 모두 대략 5대4 정도로 수도권, 비수도권이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요. 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아직은 신뢰감이 지금 높게 쌓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내각 안에서도 관련 당사자인 부총리도 이 전세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아직까지는 계층별로도 뚜렷하게 다른 이슈와는 달리 구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역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념 성향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현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진보 성향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를 상회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보수 성향층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응답이 무려 70% 가까이 나오는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수층과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동의한다는 응답보다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제 50% 이상 나오게 되면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줬는데,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제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과거에도 보여온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망이라든가 또는 부정적 인식이 중도층에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어쨌든 이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감이 이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중도층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한번 살펴봤고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소폭 빠졌습니다. 0.7%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늘어나서 다시 50%대로 올라섰습니다. 50.9%였는데요. 주 초중반까지는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서 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주 후반에 시정연설 이후에 오히려 조금 목요일, 금요일 악화됐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몸수행 논란도 있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17년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년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간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날 특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0.7%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했는데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평론가님께서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난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추미애 장관과 이제 검사들, 검찰하고 상당히 긴장이 고조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일정 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재보선 관련해서 당원 민주당이 어쨌든 기존의 약속과는 다르게 좀 공천을 하는 흐름으로 지난번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이제 정치적인 공방들, 그다음 코로나19 관련해서 어쨌든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부 여권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대법원 징역에서 17년 확정되는 흐름들, 이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제 법에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들도 있는 한편, 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좋지 못한 문화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바라보는 이제 시각도 일정 부분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를 눈여겨봐야겠습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후보 공천 이제 결국 결정이 됐죠. 전당원 투표 결과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후보를 내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폭풍이 이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어제 거리두기 5단계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칠 뉴스인 것 같고요. 또 오늘 조금 전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보수층을 지난주에는 좀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당정이 재산세라든지 또 대주주 기준 완화, 막판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당청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2심 선고가 주 후반에 있습니다. 만약에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김경수 지사 개인 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도 국내 또 남북한 관계와 밀접한 요인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힘은 소폭 상승했는데, 하지만 또 여전히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서 제가 평론가님이라고 했는데 센터장님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국민의힘에 비해서 이제 상승 높은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보수 성향층이 강한 분들을 결집하는 데는 좀 성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사 효과에 이제 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보수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얻을 때만큼 지지율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내부 갈등들도 있어서 당이 어쨌든 전열을 정비해서 단일 대우의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이제 방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관련한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이 뭐냐 하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와 얼마나 분명하게 단절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중도 성향층 등의 유권자들,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단절되었다는 이미지를 획득하는 데 일정 부분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관련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는 동률로 나타났고요. 이 추세는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리얼미터가 이제 월 단위로 1회 조사하는데 매달 마지막 주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조사 를 6월 달부터 했는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보수 후보로 혹은 중도 보수 후보로 분류가 되는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또 유승민 등등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잠식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황교안 이 네 후보로부터 한 4.1% 포인트가 윤석열 총장한테로 이동을 했고요. 또 지지 후보가 없다는 부동층에서도 한 1.7% 포인트, 그러니까 대략 2% 포인트 가량 윤석열 총장 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지난달 대비 6.7% 포인트, 그러니까 20%에 거의 근접한 수치인데요. 지난 대선 때 제3 후보로 분류됐던 안철수 후보가 대략 21% 가량 득표했는데 대략 그 수준까지 지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현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안 조사보다 그 조사 대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매일 500명씩 해서 이제 2,500명.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500명씩 총 2,500명 조사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성장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집중적인 조명을 이제 받았고요. 또 정치를 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어쨌든 보수층에게 전달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야권의 어떤 인물이 대권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 내에 있는 야권 내에 있는 주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또는 현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대립하는 모양새를 가져가게 되면서 야권층, 보수 성향층을 중심으로 이제 야권층에게 상당히 이제 호감을 사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 정당 내에 있는 또는 보수 야권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 중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대선 주자들 중에서 이렇다 할 어떤 주목도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더욱더 이제 탄력을 받는 양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고 이것이 야권에 대한 다음 대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인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이 외부에 있는 윤석열 총장이 지지의 절반가량을 가져가게 되면서 다른 보수 주자들의 지지율을 상승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이 17.2%라는 지지율을 놓고 15%가 넘어갔기 때문에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각인은 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던 후보가 최근 들어서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대선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맘때쯤에는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되는 후보들이 여야 양쪽에서 유력 주자로 나왔어야 되는데 보수는 후보들은 뭐 많이 있죠. 근데 지지율이 5%포인트 이상 나오는 분들이 그동안에 안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입당이 안 돼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소속이고 그래서 당 내에 잠룡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 지지율도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새 정치, 새로운 또 인물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20%에 근접해서 3강 구도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여하튼 검찰총장의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표 등 지금 보수 내부에서의 잠룡들이 좀 비판적인 그런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윤 총장의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한 전망은 또 크게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도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상황에서 나중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출마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이제 대선에서 몇몇 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선에서 있었던 제3그룹, 제3세력의 형성 같은 경우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또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좀 분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중간 세력들과 함께 제3세력을 형성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정당 후보들과 경쟁하는 이러한 이제 구도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꼭 이제 국민의힘 주자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다음 대선에 나간다라고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뛰는 걸로 보이니? 나 지금 지구 살리는 중이야. 우린 버려진 카시트 되살려서 가방 만들어. 뭘 자꾸 살려. 그냥 소비만 잘해도 괜찮아. 그런 의미에서 난 작은 거부터 시작하려고. 언젠가 이 사회가 살기 좋아진다면 아주 조금은 우리 영향일걸? 보여줘, 너의 선한 영향력. 선생님께 묻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지하철과 도심 속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부동산 규제를 벗어난 틈새 상품이 어디 없나요? 상암 DMC와 창릉 신도시의 인프라를 모두 누리는 섹션 오피스. 서부선과 직통 연결되는 멀티 노선으로 더 편리하게 성공을 향한 비즈니스의 준비는 끝났다. DMC 스타비즈 향동 지구역. 대림산업 시공. 대구의 한 육군 부대가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부대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휘관은 부대를 벗어나 외부인들과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육군부대 정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다른 출입구는 방역복을 입은 위병들이 장병들의 출입 승인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입 통제는 지난달 22일 인근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장병 자녀 중에 해당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만큼 부대에도 비상이 걸린 겁니다. 부대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장병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습니다. 영해 거주 간부들에게는 일과 시간 후 외부인 접촉을 삼가고 숙소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부대 들어오는 입구에 다시 추가로 비로소를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를 나가야 되면 별도로 지휘관의 승인 또는 부서장의 승인서가 있어야 나간다 이거죠. 팁이 뭐냐면 퇴근 후에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정작 이 부대 지휘관은 장병들의 출입이 통제된 이틀 뒤 유유히 부대를 나가 외부인을 만났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급 부대 군 골프장에서 주말 골프를 즐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장병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밖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휘관한테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부서장한테 승인을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쑥 나가서 운동하고 어느 장병이 지휘관을 믿고 따라가겠느냐 이거죠. 해당 부대는 확진자 접촉 장병이 음성 판정을 받은 데다 골프장 이용을 금지한 지침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휘관이 자신의 차로 직접 이동하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휘관의 행동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유입을 막겠다며 부하들의 외출 외박을 금지한 지휘관이 솔선수범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면서 장병들의 사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제보는 Y입니다. 한 대학생이 자신의 카드를 훔쳐간 절도 용의자를 발견하고 담당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술을 마셔 출동할 수 없다며 직접 용의자를 따라가 보라고 말한 겁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현금 30여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대학생 김정재 씨. 5시간 뒤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 문자가 날아오자 바로 강남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사건을 맡은 강력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행 당시 CCTV를 확보했는데도 형사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이번이 노숙자 같으니까 못 잡을 것 같다. 그래서 문자를 했었거든요, 저번에. 형사님 그럼 제가 잡아서 제가 오겠습니다. 이런 말 했어요, 23일 날에 제가. 형사라면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애초에 의지가 안 보였어요. 저한테. 참다 못한 김 씨는 편의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1시간째 이곳 주변을 돌아다녔던 김 씨는 마치 드라마처럼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범인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보내줬던 인상착의와 너무 똑같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곧바로 담당 경찰에 범인을 발견했다고 전화했는데 이번에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인은 술 먹어서 못 오신다. 그리고 또 이제 112에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시면은 본인이 나와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전거로 이용해서 그 범인을 쳐서 범인을 잡고 있어라. 결국 112에 신고한 뒤 50분가량 범인을 혼자 뒤쫓던 김 씨는 부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과 함께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민이고 전 피해자고 한데 이게 되려 이게 형사는 집에 있고 제가 잡았으니까 좀 어이가 없었죠. 담당 경찰은 YTN과 통화에서 출동하기 어렵다고 말한 건 인정하면서도 112에 신고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사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힘들더라도 일단 좀 추적하는 듯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112 신고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부분인데 아니 영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YTN 취재가 이뤄진 뒤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에 들어간 강남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예 사자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던 매매 시장도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치솟는 전셋값은 잠잠해진 매매 시장을 다시 깨우는 분위기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이른바 영끌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셋값 급등에 지친 세입자가 최소 2, 3년 걸리는 공급을 기대하기보단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피해 수도권 중저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출퇴근이 좀 멀어지더라도 작은 평수라도 외곽으로 더 나가서 구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는 경기도가 기준점인 100을 넘긴 가운데 의정부와 동두천 등 이른바 경원권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풍선 효과는 지방 매매 시장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지방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5년여 만에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 그나마 나오는 매물이 매매 가격에 근접하다 보니까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고가 주택보다는 중저가 주택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전세와 매매 시장이 맞물려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분 적립형 주택 도입과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외에 임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일시 인하 등 매도할 수 있는 출구를 늘려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막바지 현장 유세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전지 5개 주를 넘나드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고 바이든 후보는 승부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에 집중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주말 하루 펜실베이니아를 집중 공략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휴일에는 북부를 시작으로 남부까지 훑고 있습니다. 경합주 미시간에 이어 새로운 격전지로 분류된 아이오와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어 초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어 조지아와 플로리다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입니다. 특히 아이오와와 조지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 대선 때 승리한 곳으로 경합주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위태롭다는 신호가 나오는 곳입니다. Now you have a president who is standing up for America and standing up for the great people of Iowa and Wisconsin. We didn't forget you because you're going to vote us in too. 바이든 후보는 굳히기 전략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남은 유세 기간을 북부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개 경합주 가운데 러스트벨트 3개 주만 가져와도 승리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일에는 자신의 고향이자 경합주 가운데 2번째로 선거인단이 많은 펜실베이니아에 집중 포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errified of what will happen in Pennsylvania. He knows the people of Pennsylvania get to have their say. If you have your say, he doesn't stand a chance. 유세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까지 합세해 펜실베이니아 지키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의 유세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 시각도 점점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결과에 불복한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점마다 유리창을 막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DC 번화가에서 가림막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약탈에 나설 것에 대비해 가게 유리창을 합판 등으로 막는 겁니다. 일요일에 급히 인부를 불러다가 공사하는 곳도 있습니다. 백화점과 구찌 등 명품 매장이 있는 뉴욕 맨해튼도 가림막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엔 총기를 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민주당 유세버스를 에워싸고 위협한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폭력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Pickup trucks with Trump flags tried to run it off the road. We're stopping in front of it, and the president saw it, took the video that was
that someone had taken and tweeted it back out and said, I love Texas. I love Texas.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된 우편 투표와 이로 인한 개표 지연에 대해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should know the result of the election on November 3rd, the evening of November 3rd. That's the way it's been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What's going on in this country?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탓에 우편 투표가 급증해 예전 대선과 비교해 개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한쪽이 크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승자 확정이 늦어진다면 극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거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거브레여수스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증상은 없지만 WHO 규정에 따라 앞으로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재택근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촉한 확진자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저녁 6시 무렵 서울 기온이 11도, 내일 아침은 2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3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는 모레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모레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고요. 목요일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입동인 토요일 서울 등 중서부와 전북 지방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